늙은 두부장수 내외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저리 버틴담. 충청도 청풍장터 사람들은 손님 발길이 뚝 끊긴 노부부의 두부 가게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가마솥에 김 끊긴 지 오래라네. 비웃음 속에서도 부부는 호박밭에서 데려온 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온 조선이 이 낡은 가게 앞에 줄을 서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청풍 남한강변에 짙은 새벽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린 무렵 9월과 부인 부부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갓 쪄낸 두부를 정성스레 퍼 담으며 장사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조선 후기 장터에서는 동이 트기도 전에 난전이 열여 상인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풍습이 있었기에 늙은 부부 역시 이슬 맺힌 섬나무를 툭툭 헤치며 굽은 허리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낡은 집신이 진흙을 철벅철벅 밟는 소리와 차가운 강바람이 쌩쌩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장터에 도착한 부부는 목청껏 두부를 외치며 고단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쨍그랑거리는 엽전 소리 속에서도 두부는 반절이나 남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9월은 쉰내가 나기 시작한 두부 모판을 지게에 얹고 터덜터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고 뒷밭에 걸음을 줄여 밭고랑으로 향하던 9월은 지푸른 호박 덩굴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무언가 꿈틀대는 소리를 듣고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거친 손에 쥔 낫으로 툭툭 굵은 호박잎을 걷어낸 순간 눈앞에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고 9월은 그만 손에 쥐었던 낫을 툭 떨어뜨리며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축축한 흙바닥 위에는 마른 호박 넝쿨들이 여러 겹으로 둥글게 따리를 틀듯 감겨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 해진 낡은 강보에 쌓인 새 살배기 여자아이가 웅크린 채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겁하며 아이를 번쩍 안아든 9월이 헐레벌떡 안방으로 뛰어들어오자 마루를 닦던 부님은 털썩 주저앉으며 놀랐지만 이내 서둘러 아이를 건네받고는 흙 묻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단숨에 마을 이장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이웃 마을까지 제발 수소문에 달라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이 부모의 흔적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다가온 이웃집 양반 안악이 비단 수건으로 코를 쥐어 막으며 조선의 엄격한 반상법도 아랫뼈대 없는 천한 핏덩이를 거두는 것은 무식한 상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제넘은 짓이라며 쯧쯧 혀를 찼지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평민 사이의 신분 격차가 엄격하여 상민이 뼈대 있는 가문의 행사에 끼어드는 것은 물론 버려진 아이를 거두는 일조차도 신분에 맞지 않는다며 핀잔을 듣는 일이 흔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의 부님의 턱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고 곧장 따뜻한 부뚜막으로 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길 앞에 섰습니다. 부님이 갈라지고 거친 손으로 남은 두부를 부드럽게 으깨어 낡은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 입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자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웃으며 오물오물 두부를 받아 먹었지요. 그 작고 붉은 입술이 오물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른 9월과 부님은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끄덕끄덕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늙은 부부는 아이가 크고 넓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름을 호연이라 짓고 두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친자식처럼 품어 키우겠노라 굳게 다짐했지요. 그 다음 날 우물가에 모여 방망이로 퍽퍽 빨래를 내리치던 이웃집 평민 안악들은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에 핏덩이를 거두는 것은 제 살을 깎아 먹는 짓이라며 매몰찬 핀잔과 걱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그 날카로운 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연을 처음 감싸고 있던 마른 호박 넝쿨들을 안방으로 조심스레 들고 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밤을 새워가며 작고 둥근 채반을 뚝딱 엮어 주었지요. 투박하게 엮인 넝쿨 채반을 장난감 삼아준 호연이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붕붕 흔들며 깨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리자 그 청아한 소리는 금세 적막했던 낡은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와 몇 장이 빠진 지붕에서 찬 바람이 쌩쌩 소리를 내고 낡은 마루 널빤지가 툭툭 흔들렸지만 9월과 부님 부부는 호연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반찬 삼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맞이했지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깊어지자 곤히 자던 호연의 작은 몸이 갑자기 숯불처럼 펄펄 끓어오르며 보채기 시작했고 화들짝 놀란 부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찬물을 퍼와 수건을 꽉 짠 뒤 아이의 이마와 목줄기를 연신 닦아 주었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앓는 아이의 가여운 모습에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린 부님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연거푸 훔쳐냈고 자신의 거칠거칠한 뺨을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밤새 비비며 제발 무사히 이 밤을 넘기게 해달라 간절히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요. 밤새 뒤척이며 앓던 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마침내 고르게 잦아들 무렵 어느덧 창호지 바른 동창이 환하게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3살 때 뒷밭 호박 덩굴 속에서 발견된 호연이 어느덧 5, 해가 흘러 8살이 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9월은 밤새 굳어진 허리를 주먹으로 통통 두드리며 마당으로 나섰고 찬바람이 훅 불어오자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열병은 무사히 넘겼으나 충청도 청풍남한 강변 장터에서 두부를 팔아 생계를 잇는 노부부의 일과는 단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9월은 어제 사온 큼지막한 대두 자루를 마당에 툭 풀어놓고는 거친 손등으로 침침한 눈을 벅벅 비비며 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탓에 9월과 부님 내외는 수많은 콩알 중에서 썩은 것과 교묘하게 섞인 흑색 돌멩이를 골라내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눈앞이 어른거리는 9월은 콩껍질의 거뭇거뭇한 상처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불량한 콩 무더기를 그대로 물에 푹 불려 커다란 맷돌에 넣고 드르륵 드르륵 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디 조선의 전통 두부는 질 좋은 대두를 맑은 물에 푹 불린 뒤 맷돌에 갈아 가마솥에 끓이고 짭조름한 간수를 쳐서 몽글몽글하게 응고시키는 지극한 정성이 필요했는데 콩을 고르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리면 그 맛이 완전히 틀어지고 마는 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작불이 타닥타닥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두부의 색깔은 뽀얀 유백색이 아니라 탁하고 거무튀튀한 빛을 띠었으며 구수한 향기 대신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매캐한 연기와 섞여 마당 가득 진동했지요. 부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친 솜씨나마 두부를 썰어 단골 손님상에 내놓았으나 두부 한 점을 덥석 입에 넣은 손님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퇴 소리와 함께 바닥에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두부에서 이리 쓴 맛이 나고 흙모래가 서걱서걱 씹히는데 어찌 엽전을 받으려 하오. 손님은 크게 성을 내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쿵쾅거리며 걸어나갔고 그 험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쯧쯧 혀를 차며 노부부의 두부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나절 내내 두부가 단 한 모도 팔리지 않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부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고 텅 빈 가마솥을 수세미로 벅벅 닦아내던 9월은 애써 푹 고개를 숙인 채 소매 끝으로 하염없이 뚝뚝 흐르는 눈물을 연거푸 훔쳐냈지요. 방 안에서 기운을 차리고 걸어 나온 8살 호연은 노부부의 축 처진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고 통통한 손으로 마당 구석 바닥에 쭈그려 앉아 부러진 나뭇가지로 쓱쓱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집신 끄는 소리와 함께 장터 제일의 엉뚱한 발명가를 자처하는 사내 허규가 어깨에 커다란 나무통을 짊어지고 쿵쾅거리며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나무 판자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이 자동 콩깍이 기계만 있으면 단숨에 썩은 콩을 걸러낼 수 있소이다. 허규는 호언장담을 늘어놓으며 노부부의 다급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은 대두 한 바가지를 기계 아가리에 왈칵 들이붓더니 굵직한 손잡이를 꽉 움켜잡고 삐걱삐걱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손잡이가 서너 번 돌아가기도 전에 기계 안에서 과직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크게 울리더니 엉성하게 조립된 나무통이 산산조각 나며 수백 알의 콩알들이 사방으로 타닥타닥 튀어 올라 마당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딱딱한 콩알을 정통으로 맞은 9월은 턱이 파르르 떨리고 이를 꽉 물더니 구석에 세워둔 억센 쌀이 빗자루를 번쩍 치켜들고는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쳐죽일 녀석아,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가. 9월이 빗자루를 허공에 휙휙 휘두르며 허규를 동구 밖 흙먼지가 뿌옇게 날릴 때까지 악착같이 쫓아내는 동안 호연은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콩알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지요. 아이는 흙바닥에 나뒹구는 콩알들을 묵묵히 하나둘 주워 담으며 바닥에 톡톡 떨어지는 콩의 경쾌한 소리와 손바닥에 전해지는 콩알마다의 미세한 무게 차이를 몹시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콩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던 호연의 맑은 눈빛이 일순간 초롱초롱하게 반짝이더니 아이는 품속에서 오래전 자신이 누워있던 호박 넝쿨로 엮은 낡은 채반을 스르륵 꺼내 들었습니다. 꺼내든 채반 위로 치마폭에 소중히 주워 모았던 흙 묻은 콩알들을 와르르 쏟아붓자 메마른 바닥에 타닥타닥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충청도 청풍 남한강변에 자리한 허름한 가게 앞마당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은 호연은 흙먼지가 묻은 치맛자락을 툭툭 털어내더니 거친 넝쿨로 엮인 채반의 양쪽 테두리를 꽉 움켜쥐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자세를 고쳐 잡았지요. 아이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오직 눈앞에 콩 무더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 되었던 마당의 어수선한 공기마저 호연의 작은 어깨 주변으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호연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는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 채반을 좌우로 쓱쓱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콩들이 바닥을 긁으며 내는 사각사각 소리가 조심스럽게 마당을 채우더니 아이의 좁은 어깨가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들썩이자 그 소리는 점차 차르르 차르르 하는 맑은 파도 소리처럼 변해갔지요. 눈을 감은 아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고 입술 사이로는 희미한 콧노래가 흘러나오며 콩들이 부딪히는 장단과 기묘하게 어우러져 마당 가득 신비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콩들이 서로 부딪히며 탁탁 소리와 챙챙 소리를 교차로 내뿜자 호연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잡아내어 손목을 위로 툭 튕겨 올렸습니다.
그러자 텅텅거리거나 둔탁한 소리를 내는 불량한 콩알들만이 채반 밖으로 투둑투둑 떨어져 내렸고, 오직 맑고 경쾌한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최상급의 콩들만이 채반 한가운데로 소복하게 모여들었지요. 때마침 요란했던 소동 탓에 선잠에서 깨어난 9월이 삐걱거리는 문지방을 밟고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9월조차도 콩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 상한 것과 성한 것을 완벽하게 갈라내는 솜씨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진풍경이었기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넋을 잃고 손녀의 손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옛 우리 조상들은 좋은 곡식을 고를 때 눈으로 보는 빛깔보다 귀로 듣는 소리와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감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속이 꽉 찬 알곡은 둔탁하고 묵직한 마차름을 내는 반면 벌레가 먹거나 속이 빈 쭉정이는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는 민간의 오랜 지혜가 있었는데, 어린 호연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건만 그 이치를 손끝과 귀로 본능적으로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 고르기를 모두 마친 호연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소매춤으로 쓱 닦아내더니 흠집 하나 없이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콩들만을 조심스레 긁어모아 커다란 조롱박 바가지에 가득 담았습니다. 아이는 무거운 바가지를 낑낑대며 받쳐 들고는 부엌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부님에게 총총걸음으로 다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라댔습니다. 할머니, 이 예쁜 콩들로 뽀얀 두부를 만들어 주셔요. 부님은 손녀가 내민 바가지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콩알들을 내려다보며 반신반의했지만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콩을 한 움큼 쥐어보고는 그 놀라운 무게감과 단단함에 속으로 탄성을 삼켰고, 이내 팔을 걷어붙이고 붓두막으로 향해 맑은 우물물의 콩을 넉넉히 불리기 시작했지요. 반나절이 지나 콩이 통통하게 불어나자 부님은 뒤뜰 구석에 자리한 육중한 맷돌에 불린 콩을 한 국자씩 떠넣으며 어깨를 크게 돌려 어이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묵직한 돌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공기를 갈랐고, 맷돌 틈새로는 우윳빛보다 더 새하얗고 진한 콩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커다란 옹기 대야를 서서히 채워갔습니다. 대야에 가득 찬 콩물을 무명천으로 꽉 짜내어 비지를 걸러낸 뒤 부님은 뽀얀 콩물을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 붓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본격적으로 불을 떼기 시작했지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콩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려 하자 부님은 장작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며 불기를 다스렸고, 때로는 맨손바닥을 가마솥 위로 뻗어 피어오르는 수증기의 온도를 가늠하며 능숙하게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두부를 굳히는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콩물이 넘쳐버리고 조금만 낮아도 응고되지 않는 법인데, 부님이 수십 년간 몸으로 체득한 이 기막힌 온도 조절의 감각은 훗날 장터에서 커다란 반전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복선이 될 터였지요. 그녀는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간수를 몇 방울 톡톡 떨어뜨린 후 커다란 주걱으로 천천히 십자 모양을 그리며 저었고, 이내 몽글몽글하게 순두부가 엉기기 시작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두부틀에 엉긴 순두부를 붓고 무거운 돌을 올려 물기를 빼낸 뒤 조심스레 광목천을 걷어내자 눈처럼 새하얗고 뽀얀 자태를 뽐내는 네모반 듯한 두부가 완성되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엌 전체가 고소하고 달큰한 두부 냄새로 진동을 하자 밖에서 서성거리던 9월이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왔고, 갓 나온 뜨거운 두부 한 모퉁이를 큼지막하게 떼어내어 입속으로 훌쩍 밀어 넣었지요.
구월은 입을 오물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뜨고는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 두부가 입에 닿자마자 눈 녹듯 사라지며 꿀맛 같은 고소함만 남는구나. 평생 거친 잡곡밥과 시어 꼬부라진 김치만 먹고 살던 9월의 입에서 극찬이 쏟아져 나오자 부님 역시 손가락으로 두부를 조금 떼어 맛을 보고는 그 기막힌 질감과 깊은 풍미의 넋을 잃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노부부가 서로의 어깨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하는 사이 부엌 문지방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호연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낡은 치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지요. 아이의 손 안에는 아까 채반에서 골라낼 때 유독 묵직하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 가장 튼튼해 보이던 콩 두 알이 몰래 감춰져 있었으며 주머니가 불룩해진 호연은 노부부 몰래 뒤뜰을 향해 젠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뜰 텃밭 구석으로 쪼르르 달려간 아이는 쭈그려 앉아 작은 나뭇가지로 검고 차가운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하게 쥐고 있던 콩 두 알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부드러운 흙을 다시 덮어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지요. 아이의 입가에는 장차 이 작고 단단한 콩이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 한참 동안 자신이 콩을 묻은 자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호연이 매일 밤 고른 콩 중에서 가장 실하고 윤기 흐르는 종자를 조금씩 빼돌려 비밀밭에 심기 시작한 첫날이었지요. 한편 기적의 두부 맛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청풍도소 장터를 넘어 충청도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험준한 조령 고개를 넘어 한양보 부상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며 이른 새벽부터 노부부의 허름한 가게 앞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지요. 집신 끄는 소리와 엽전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고 울려 퍼졌고 낡은 가마솥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달큰한 두부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 양반과 낡은 배적삼을 입은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차례를 기다렸고 늙은 구월과 부님은 굽은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새 없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을 훔치며 쉴 새 없이 두부를 썰어냈습니다. 그 무렵 순찰에 나선 청풍 군수의 행차 일행이 두부 가게 앞에 인파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서자 붉은 관복을 입은 군수가 가마 문을 왈칵 열고 나와 미간을 찌푸렸지요. 하지만 코를 찌르는 기막힌 고소함에 홀려버린 군수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부부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는데 혀끝에 닿자마자 눈 녹듯 사라지며 깊은 감칠맛을 남기자 두 눈을 번쩍 뜨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군수는 청풍고을을 대표하는 귀한 물산을 왕실에 올리는 길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군수의 호위를 맡은 수행원들 역시 넋을 잃은 채 두부를 허겁지겁 집어먹었고 고을 최고의 어른마저 반하게 만든 두부 맛에 사람들은 더욱 열광하며 가게 앞은 왁자지껄한 잔치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장터 맞은편 번화가에서 눈빛이 도끼로 가득 차오르도록 이를 부득부득하는 자가 있었으니 청풍 일대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팽제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객주는 상인들의 숙박은 물론이고 물품의 보관과 위탁 판매를 독점하며 지역 장터의 돈줄을 틀어쥐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는데 팽제상 역시 청풍도소로 들어오는 모든 물류를 통제하며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지요. 그가 운영하는 기방명월관은 평소라면
양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했으나 요 며칠 단골 손님들이 기생의 검은고 소리와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두부 가게로 몰려가는 바람에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팽제상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쥔 청자 술잔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졌고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관자놀이에 핏대가 선 그는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핏발선 눈을 부라렸지요. 고작 늙은 부부의 두부 따위가 자신이 이룩한 상권을 뿌리째 흔든다는 사실의 곁에서 벌벌 떨고 있던 수하 만철을 벼락같이 불렀습니다.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만철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지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섬뜩한 명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 당장 그 늙은이들의 소굴로 기어들어가 두부를 만드는 비밀이 무엇인지 샅샅이 캐오거라. 엽전 꾸러미를 받아든 만철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고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짙은 땅거미가 장터를 덮을 무렵 만철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두부 가게의 지붕 위로 은밀하게 기어올랐지요.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가운데 납작 엎드린 만철은 기와 한 장을 들어 올리고 틈새로 부어 간을 훔쳐보았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고 어린 호연이 커다란 대나무 채반을 무릎에 올려놓고 콩을 굴리며 골라내고 있었지요. 만철은 호연이 빛깔이 곱고 흠집 없는 콩만을 귀신같이 골라 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아이의 손끝에서 특별한 콩을 구별해내는 기술이 기적의 두부 맛을 내는 비법이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 명월관으로 돌아온 만철은 팽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지붕 위에서 목격한 꼬마 계집아이의 콩 고르기를 호들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팽제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내 놈의 눈깔이 삐었구나. 고작 코울리게 아이의 소꿉장난 같은 콩 고르기에 내 명월관의 귀한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냐. 그는 곁에 있던 참나무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어린 계집아이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수 있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만철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두부 가게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 교활한 음모를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 앞에 요란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김없이 허규가 나타났습니다. 소나무 통과 쇠톱 바퀴 그리고 소가죽 끈이 얽혀있는 괴상망측한 짐수레를 끙끙거리며 끌고 와서는 가마솥 앞으로 나섰지요. 페랭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땀을 훔치던 허규는 수증기의 압력으로 톱 밑바퀴를 돌려 부채를 자동으로 붙이게 만드는 기계를 선보인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가마솥 뚜껑 한쪽에 대나무 흡입구를 연결하고 굵은 나무 지렛대를 힘껏 당기자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커다란 파초선 부채가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조잡한 기계는 이내 뼈대가 부서질 듯 진동을 일으키더니 맞물려 있던 쇠톱 밑바퀴 중 하나가 툭 어긋나면서 헛돌기 시작했지요. 위잉하는 파열음과 함께 파초선 부채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강풍을 뿜어냈고 가마솥 주변의 하얀 잿가루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치솟았습니다. 거센 돌풍의 맨 앞줄 양반들의 갓이 훌렁 벗겨져 기와 지붕 위로 날아갔고 아낙네들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갓을 잃은 양반들이 상투 바람으로 갓을 쫓아 뛰어다니고 당황한 허규가 검은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숫덩이로 변해버리자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웃음바다를 이루었지요. 호연도 9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달큰한 두부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장터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백가죽이 당기도록 웃고 떠드는 사이 골목 어귀에 선 팽제상의 눈빛만이 독사처럼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습한 골목에 숨어 있던 팽제상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두 주먹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늙은 두부 장수 내외의 가게가 활기를 띠는 꼴을 지켜볼 수 없었던 그는 기어이 그 집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독한 흉계를 꾸몄지요. 삼경이 훌쩍 넘어 사위가 고요해지자 팽제상은 검은 복면을 쓰고 은밀히 집을 나섰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시큼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커다란 마포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벌레가 파먹고 시퍼렇게 곰팡이가 핀 썩은 콩을 몰래 섞어버리면 다음 날 두부 맛이 형편없이 떨어져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라는 치졸한 심산이었지요.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팽제상은 거친 숨을 삼키며 충청도 청풍 남한강변에 자리한 노부부의 집 낡은 돌담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맨 채로 낑낑거리며 담장 위로 기어오른 그는 마당으로 육중한 몸을 훌쩍 던졌지만 발끝이 큼직한 간장 항아리 모서리에 거칠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쨍그랑하고 옹기 뚜껑이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막을 가르자 팽제상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비틀거리던 그는 콩자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둥지둥 양팔을 저어 간신히 중심을 잡았으며 행여나 안방의 사람들이 깰까 보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서 석상처럼 굳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마른 기침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며 두부 공방이 있는 헛간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팽제상이 헛간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 그의 집신 바닥에 무언가 질척하고 끈끈한 것이 철벅하고 기분 나쁘게 달라붙었습니다. 서둘러 발을 빼내려 허벅지에 힘을 주었지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신발 밑창이 바닥에 쩍쩍 들러붙어 도무지 떨어지려 하지 않았지요. 사실 그곳은 낮에 8살 호연이 곡식을 축내는 쥐 떼를 몽땅 잡아들이기 위해 담벼락 아래를 따라 길게 늘어놓은 거대한 끈끈이 함정이었습니다. 옛 조선의 민가에서는 쥐나 해충을 잡을 때 사람에게 해로운 독한 비상을 쓰기보다는 달짝지근하게 졸여낸 끈적한 엿기름을 널쩍하고 까칠한 호박잎이나 피마자 잎 위에 잔뜩 발라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깔아두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곤 했지요. 한 번 밟기만 하면 짐승의 털이나 벌레의 다리가 무렵보다 질긴 엿기름에 단단히 엉겨붙어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민간 방제법이었습니다. 자신이 밟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억지로 다리를 빼내려던 팽제상은 그만 중심을 잃고 끈적이는 엿기름이 칠해진 거대한 호박잎 더미 위로 풀썩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철퍼덕하는 질척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엎어진 팽제상은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엎어지는 순간 얼굴부터 가슴팍과 양팔까지 온통 엿기름이 발린 호박잎에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지요. 놀란 그가 두 팔로 바닥을 짚고 발버둥을 쳤지만 손을 짚으면 짚을수록 손바닥에 끈끈한 엿기름이 두껍게 묻어나며 쩍쩍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점성 탓에 구를수록 바닥에 깔려있던 수십 장의 커다란 호박잎들이 그의 소매와 바짓가랑이는 물론 상투를 튼 뒤통수까지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썩은 콩자루는 흙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고 그는 달콤하고
끈적거리는 지옥 같은 늪에서 빠져나오려 밤새도록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지요. 하지만 벗어나려 몸부림을 칠수록 온몸에 푸른 호박잎을 두꺼운 갑옷처럼 둘은 기괴하고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갈 뿐이었고, 결국 기력이 다 빠져버린 그는 끈끈한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채 꼼짝도 못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자 서늘한 밤이슬을 맞은 엿기름은 마치 악교풀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팽제상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채 충혈된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려던 아내 부님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장독대 쪽으로 향하던 부님은 담벼락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하고 시퍼런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둥그렇고 커다란 잎사귀로 뒤덮인 채 짐승처럼 허연 숨을 내쉬는 기괴한 형상을 보자 부님은 다급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당에 세워져 있던 굵직한 지게 작대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집에 침입한 요괴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님은 눈을 질끈 감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마당에 시퍼런 요괴가 나타났소. 어서들 와서 좀 보셔요. 날카로운 외침은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온 동네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찢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구월과 호연이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아침 일찍 장터로 길을 나서던 이웃 사람들도 삐걱거리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좁은 마당은 웅성거리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가리킨 곳에는 온몸에 질척한 엿기름과 흙먼지, 그리고 커다란 호박잎을 칭칭 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팽제상이 개구리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흉악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긴장하던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몰골이 요괴가 아니라 꼴사나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부여잡고 포도를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게 사람이야, 호박이야. 청풍 바닥에 잎사귀를 주렁주렁 매단 호박 요괴가 나타났네 그려. 구경꾼들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마당 바닥을 뒹굴었고, 호연 역시 어젯밤 자신이 깔아둔 끈끈이 덫에 저런 미련하고 커다란 두발 짐승이 걸렸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끊이지 않는 매서운 조롱 섞인 손가락질이 비수처럼 꽂히자 팽제상의 넓적한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끈적거리는 손으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눈을 가렸고 온몸에 들러붙은 호박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맞춰 쏟아지는 구경꾼들의 자지러지는 폭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나 엉거주춤한 뒷걸음질을 치며 대문 밖으로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겨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팽제상은 어두운 방구석에 주저앉아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끈끈한 호박잎을 북북 뜯어내기 시작했지요. 엿기름에 엉겨붙은 살갗이 붉게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잎사귀를 거칠게 떼어내며 이를 바득바득 앓던 팽제상은 기어코 이 참담한 치욕을 갚아주겠다며 더욱 치졸하고 끔찍한 두 번째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도 수치심이 가시지 않던 팽제상은 이성을 완전히
이른 채 낡은 나무 괴짝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소복이었는데 그것은 며느리가 상을 당했을 때 입었던 새하얀 무명옷으로 창백한 달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수치심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동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물가에 아예 발길을 끊게 만들어 버리겠다며 스스로 처녀 귀신 행색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우람한 사내의 체구에 맞지도 않는 비좁은 소복을 억지로 꿰어 입으니 어깨와 허리춤의 솔기가 툭툭 터져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팽제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긴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조선시대 민간 풍습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은 음기가 강한 물가나 우물 주변에 머물며 산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생기를 잃게 만든다고 굳게 여겨졌는데 팽제상은 바로 그 섬뜩하고 뿌리 깊은 미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속셈이었지요. 부엌으로 숨어 들어간 그는 찬장을 뒤져 밀가루 한 움큼을 훔쳐 쥐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한밤중에 정막이 내려앉은 청풍마을 한복판의 공동 우물터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물가에 도착한 팽제상은 축축한 이끼가 낀 차가운 돌담 뒤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 전체에 하얀 밀가루를 덕지덕지 발라대기 시작한 그는 이른 새벽마다 가장 먼저 물을 기르러 나오는 늙은 노부부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아 혼비백산하게 만들 작정이었지요. 차가운 밤이슬에 턱이 덜덜 떨려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도 그는 오직 복수심 하나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웅크림의 시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야심한 밤중의 헛기가 돌아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허규가 밤참으로 부드러운 두부라도 한 모 얻어먹을까 싶어 텅 빈 주머니를 매달고 노부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캄캄한 골목을 배회하던 그는 굳게 닫힌 노부부의 대문 앞에서 아쉬운 듯 입맛만 쩝쩝 다시다가 찌뿌둥한 몸이나 시원하게 풀 요량으로 넓고 적막한 우물가 공터 쪽으로 무거운 집신을 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짙은 먹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나와 흘바닥의 공터를 비추자 허규는 기지개를 켜며 앓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달빛 아래에서 기괴한 관절 꺾기 체조를 시작했는데 그 꺾이는 각도와 춤사위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목을 좌우로 비틀고 두 팔을 풍차처럼 휙휙 휘두를 때마다 고요한 우물가에는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우두둑 우지끈하는 끔찍한 뼈 마찰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에 맞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음정이 사방으로 널뛰며 쇳소리가 섞여 나오는 그 소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마치 원한 맺힌 망령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지요. 돌담 뒤에 숨어 노부부의 발소리만 기다리던 팽제상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한기에 흠칫 놀라며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희뿌연 안개와 달빛 아래에서 무당이 작두를 타듯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허규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한 그는 그만 숨을 헉 들이마시며 목을 움츠리고 말았지요. 얼굴에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채 자신이 귀신 분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팽제상은 저 흉측한 춤사위를 벌이는 시커먼 형체가 진짜 악귀임이 틀림없다고 착각하여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치아가 통제할 수 없이 부딪히고 무릎이 덜덜 떨려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고
우물 뒤편 진흙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저 끔찍한 악귀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얄궂은 장난인지 온몸을 격렬하게 비틀며 관절을 풀던 허규가 허리를 뒤로 깊숙이 젖히는 기이한 굽히기 동작을 취하면서 그만 끔찍한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허리가 반으로 뚝 접힐 듯 뒤로 한껏 넘어간 허규의 시야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찰나. 어둠 속 우물 돌담 너머로 하얀 밀가루를 떡칠하고 입을 쩍 벌린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 팽제상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거대한 악귀의 시뻘건 눈가를 마주한 팽제상은 심장이 멎을 듯한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참지 못하고 혼이 빠져나갈 듯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귀신이다. 그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팽제상은 두 눈의 흰자를 허옇게 희번덕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기절하여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어느덧 칠흑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푸스름한 새벽동이 터오를 무렵 이른 아침 밤물을 안치기 위해 커다란 옹기 물동이를 뙤리에 받쳐 이고 우물가로 걸어 나온 부님이 그 기막힌 참상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짙은 안개를 헤치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우물에 다가간 부님은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진 하얀 형체를 발견하고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소스라치게 놀라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물동이를 바닥으로 냅다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옹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맑은 물이 마른 흙바닥을 검게 적셨으며 부님의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이 평화로운 청풍마을의 아침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부님의 찢어지는 비명에 놀라 단잠에서 깬 동네 안악들과 밭을 나갈 채비를 하던 장정들이 저마다 몽둥이와 빗자루를 꽉 움켜쥐고 우물가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내 그들이 마주한 황당한 광경의 사람들은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며 입을 떡 벌렸는데 다 큰 사내가 터질 듯한 며느리의 좁은 소복을 주둥이까지 꽉 끼어 입고 있는 꼬라지는 그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을 기막힌 웃음거리였지요. 얼굴에는 부침개 붙이듯 밀가루를 허옇게 떡칠한 채 두 다리를 쩍 벌리고 기절해 있는 모습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튼튼한 둑이 무너지듯 우렁찬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제히 배를 움켜쥐고 흙바닥을 구르며 박장대소하기 시작했고 어떤 장정은 너무 웃은 나머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팽제상의 허연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요. 안악들은 치맛자락으로 입을 가린 채 킥킥거리며 이 기상천외하고 회괴망측한 촌극을 조롱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어 겨우 정신을 차린 팽제상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한번 끔찍한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쥐구멍을 찾듯 비틀거리며 도망치고 난 뒤 마을 사람들도 남은 웃음을 흘리며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바탕 큰 소란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텅 빈 마당에 홀로 주저앉은 부님은 산산조각 난 물동이 파편을 거친 손으로 주섬주섬 치우다가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졸린 눈을 비비는 호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처녀의 고운 태가 나는 호연의 맑은 얼굴을 보자 부님의 찢어질 듯 가난한 가슴 한 구석에서 알 수 없는 짙은 서글픔이 밀려와 자신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저리 곱고 심성 착한 딸아이가 행여나 이 지독한 가난 탓에
양반들의 놀이개로 험한 꼴을 당하거나 돈 몇 푼의 얼굴조차 모르는 먼 타방으로 쫓기듯 시집이라도 가게 되면 어쩌나 싶은 무거운 걱정에 부님은 흙 묻은 거칠어진 손등으로 붉어진 눈가를 훔치며 혼자 쓸쓸히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호박잎을 뒤집어 쓴 사건에 이어 처녀 귀신 행세까지 온 동네에 들통나며 연이은 망신살이 뻗친 팽제상은 이제 좁은 청풍마을 바닥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쑥덕거림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고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조차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게 되자 팽제상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도끼가 머리끝까지 오른 그는 자신의 넓은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인 막대한 재력을 총동원하여 오랜 세월 상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상도이마저 무참히 저버리는 극단적이고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팽제상은 저작거리의 wal패들과 돈에 매수된 보부상 수십 명을 자신의 넓은 사랑채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찰그랑거리는 쇳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팽제상은 핏발이 선 두 눈을 번들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충청도 청풍장터는 물론 인근 고을의 모든 콩을 웃돈을 얹어서라도 싹쓸이에 창고에 가두라는 섬뜩한 호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인이 쌀이나 콩 같은 백성의 필수품을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도구, 행위를 엄히 금지한다는 금령이 내려져 있었으나 팽제상은 광기에 사로잡혀 그 무거운 법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팽제상의 끈아풀들은 수레를 끌고 장터와 농가를 샅샅이 훑으며 콩자루를 닥치는 대로 거두어들였고 그의 거대한 곳간에는 누런 콩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쏴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닷새마다 열리는 청풍 5일장이 서자 9월은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이른 아침부터 단골 곡물전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장사꾼들의 흥정 소리로 활기가 넘쳐야 할 장터는 기이할 정도로 쥐죽은 듯 고요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할 콩자루들은 온데간데 없이 난전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9월이 다가오는 발소리에 흠칫 놀란 상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이거나 황급히 딴청을 피우며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9월이 평생 거래해 온 박서방의 소매를 붙잡고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박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리 가시구려. 우리도 팽제상의 서슬퍼런 협박에 콩 한 알 팔 수 없는 처지이니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그 절망적인 대답을 듣는 순간 9월은 다리에 힘이 탁 풀려 지게 작대기로 땅을 탁 짚어야만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팽제상의 악랄한 횡포가 마을 전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9월은 결국 단 한 알의 콩도 구하지 못한 채 텅 빈 지게만 짊어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으며 해가 지는 언덕길을 내려오는 그의 집신이 거친 흙바닥에 질질 끌리며 스윽스윽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째 콩을 구하지 못한 노부부의 두부 가게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어김없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커다란 맷돌은 차갑게 식어 멈춰섰고 아궁이에는 온기 하나 없이 차가운 재만 날렸으며 구수한 냄새 대신 서늘한 가마솥의 쇠비린 내만이 휑한 부엌을 맴돌았지요. 부님은 텅 빈 가마솥 뚜껑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고 9월은
묵묵히 마루에 걸터 앉아 낡은 나무 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며 스윽스윽 소리를 냈습니다. 이윽고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힌 9월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써 내려간 그는 삐걱거리는 대문 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9월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팻말을 대문에 대고 망치로 쾅쾅 못을 박아 넣었는데 팻말에는 당분간 휴업이라는 슬픈 문구가 적혀 있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운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려오더니 어김없이 허규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막걸리 얼룩을 묻힌 채 9월의 두부를 안주 삼아 하루를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허규는 굳게 닫힌 문과 덩그러니 매달린 휴업 팻말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고 말았지요. 허규는 입을 떡 벌리고 팻말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배를 움켜쥐고 과장된 몸짓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내 이 집 두부를 며칠이나 못 먹었더니 뱃속에서 천둥이 치고 머리가 핑핑 돌아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지경이요. 허규의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원망에 9월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허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더니 팽제상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는 쪽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런 벼락을 맞아 죽을 팽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돈 많으면 다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허규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핏대가 선 목덜미를 흔들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의 거친 호통은 골목 구석구석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비록 힘없는 백성의 헛된 외침이었지만 씩씩거리는 허규의 거친 숨소리와 진심 어린 분노는 9월과 부님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허규가 씩씩거리며 돌아간 후 안방으로 들어온 부님은 낡은 장롱 앞을 서성이다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온 것은 여러 겹의 천으로 꽁꽁 싸맨 작은 헝겊 주머니였지요. 부님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겹겹이 쌓인 매듭을 풀어헤쳤고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입과 은전 한 양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두부를 팔아 남은 푼돈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돈이었고 훗날 호연이 시집갈 때 고운 비단옷이라도 한 벌 지어주려던 어머니의 애틋한 피땀이 맺힌 결정체였지요. 부님은 그 쌈짓돈을 9월의 거친 손 위에 올려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감, 이것으로 이웃 고을에라도 가서 웃돈을 주고 콩을 구해봅시다. 우리 호연이 고운 비단옷 한 벌 못 해주고 이리 허망하게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소. 부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녀의 눈물방울이 낡은 장판 위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9월 역시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두 사람의 가슴 찢어지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호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치맛자락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지만 호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지요. 호연은 부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굳은 살이 박인 부님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자신의 부드러운 소매 끝으로 어머니의 주름진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저는 비단옷 같은 건 없어도 그만입니다. 호연의 맑은 목소리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잔잔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품에는 예전에 9월이 손수 만들어 주었던 낡은 호박 넝쿨 채반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호연은 그 채반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표정으로 말없는 위로를 건네며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9월과 부님의 손을 양쪽에서 꼭 쥐고는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노부부가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호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앞장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번화한 장터나 마을 중심부가 아닌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마을 외곽에 버려진 산길을 향하고 있었지요. 집신이 거친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사박사박 소리가 났고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억새와 잡초들이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쏴아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인적이 드문 길이었지만 호연의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온기가 노부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9월과 부님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지난 10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딸의 결연한 발걸음을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느라 노부부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즈음 주변의 풍경은 더욱 황량하게 변해갔습니다.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어둑어둑해진 길목을 지나 마침내 탁 트인 하늘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지요. 마을을 벗어나 잡초가 무성한 비탈길을 오르던 세 사람의 발걸음이 이윽고 낯익은 공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호연이 3살 때 처음 발견되었던 그 낡은 뒷밭 호박 덩굴 너머 10여 년 전 화전을 일구려다 지세가 험하여 포기한 뒤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스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버려진 산비탈이었지요. 흙바닥에는 썩어 문드러진 넝쿨과 거무튀튀한 이끼들이 흉물스럽게 엉겨 붙어 있었고 밭 주변으로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거대하게 자라난 억센 잡초들이 마치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어 안쪽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삐죽삐죽 솟아오른 억센 풀잎들이 날카롭게 부딪히며 스쓱 스스쓱 기괴한 소리를 냈고 빛조차 들지 않는 음산한 풍경의 부님은 등골이 오싹해져 9월의 해진 저고리 소매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소라면 짐승이 튀어나올 법한 이 흉흉한 땅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었기에 노부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거친 손등으로 연신 닦아내며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저 손녀의 굳건한 뒷모습만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호연이 망설임 없이 거친 흙바닥을 밟으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가녀린 두 손을 뻗어 사람 키만 한 억센 잡초 덤불을 거머쥐고는 양옆으로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이라 믿기지 않을 악력으로 덤불을 잡아당기자 찌지직찌직하고 땅속 깊이 박혀있던 질긴 풀뿌리가 무참히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캐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잡초 벽이 갈라지며 그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장관이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메말라 비틀어진 채 방치된 줄만 알았던 굵은 호박 넝쿨들 사이로 생생한 푸른빛을 잃지 않고 단단히 얽혀 자라난 거대한 콩밭이었지요. 척박한 돌밭 한가운데서 마치 푹신한 녹색 융단처럼 펼쳐진 푸른 콩잎들이 산바람에 흔들리며 차르르 차르르 경쾌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굵직한 줄기마다 껍질을 뚫고 나올 듯 팽팽하게 여문 콩깍지들이 수백 개씩 주렁주렁 매달려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에 9월이 주름진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가장 크고 실해 보이는 콩깍지 하나를 조심스레 쥐고는 툭 소리가 나게 까보았습니다.
옛 농서의 가르침처럼 가혹한 흉년과 세금을 버텨내고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을거지 때 가장 알이 굵고 충실한 씨앗만을 골라내어 얼지 않게 보관하는 종자 보관의 지혜가 농민의 목숨줄과 다름없었는데 바로 그 오랜 민간의 농업 기술이 이 산비탈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단단한 콩깍지가 쩍하고 벌어지자 그 안에서는 호연이 처음 두 알의 씨앗을 심던 날부터 시작하여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 밤 콩을 고를 때마다 가장 윤기가 흐르는 종자만 한두 알씩 몰래 빼돌려 해마다 씨앗을 늘려가며 심고 가꿔온 황금빛 콩들이 알알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드러났습니다. 일반 콩보다 2배는 굵직하고 빛깔이 맑은 데다 속까지 꽉 찬 황금 콩들이 9월에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서 차르르 굴러가자 노인의 갈라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따라 다가온 부님은 맥없이 무너지듯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9월의 손에 담긴 그 눈부신 황금 콩들을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쓸어 모아 자신의 쪼글쪼글한 뺨에 마구 비벼댔습니다. 어린 손녀가 가난에 찌든 조부모 몰래 그 긴 세월 동안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내리며 이 척박한 돌밭을 맨손으로 일구어 희망의 씨앗을 품어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벅찬 감격이 폭풍처럼 밀려왔던 것이지요. 부님의 깊게 패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먼지 앉은 흙바닥을 검게 적셨고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흐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에 호연은 빙그레 웃으며 다가가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마주한 노부부는 무릎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끼며 당장이라도 이 귀한 콩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 지게와 낫을 챙겨올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두 노인이 젠걸음으로 밭둑을 서성이며 낫될 자리를 가늠하는 동안 호연은 품에서 꺼낸 빈 채반을 흔들며 쏴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에 맞추어 흥겨운 기쁨의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밭 아래쪽의 험한 산길에서 덜컹덜컹하고 낡은 나무 바퀴가 돌부리에 거칠게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니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허규가 이마에 땀방울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빈 수레를 악착같이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면서도 허규는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수레의 손잡이를 바닥에 쾅 내려놓고는 바지춤을 질끈동여매며 당장 콩 수확을 거들겠다며 두 팔의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하지만 억센 잡초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콩밭의 장관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허규는 걷어붙이던 소매를 쥔 채 입을 쩍 벌리고는 그 자리에 벼락 맞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연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멍하니 서 있던 허규는 이내 번쩍 정신을 차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낫을 빼어들고 밭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거침없이 굵은 콩대를 스윽스윽 베어내며 빈 수레 안으로 퍽퍽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낫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경쾌한 쇳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고 바닥에 떨어지는 무거운 콩깍지들이 수레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히며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며 수확의 환희를 더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벅찬 기쁨의 순간도 잠시 갑자기 산 아래쪽 숲길에서 두두두두 하는 요란하고 무거운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며 거칠게 산길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타오르는 횃불들이 어둠을 찢으며 매캐한 연기와 함께 나타나더니
찰갑을 두른 청풍 군수가 이끄는 수십 명의 관군이 험악한 기세로 호박밭 주변을 겹겹이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부딪히는 챙그랑챙그랑 소리와 훈련받은 군마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이며 평화롭던 공터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지요. 횃불의 붉은 빛 아래 험악한 표정으로 잔뜩 독이 오른 병졸들이 험악한 기세로 포위망을 좁히며 뚜벅뚜벅 무섭게 앞을 에워싸고 다가오자 수레 곁에 있던 구월과 분임은 쥐고 있던 낫을 바닥에 내던지고 본능적으로 달려가 호연의 작은 체구를 자신들의 등 뒤로 꽁꽁 숨기며 양팔을 넓게 벌려 앞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병졸들이 노부부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찰나 높다란 말 위에서 군수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기를 거두고 물러서라. 군수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살기를 드러내던 병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파들파들 떨리는 다리로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호연을 꽁꽁 감싸 안고 있던 구월과 분임은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커다랗게 떠진 두 눈만 끔벅거렸지요. 그때 군수가 두꺼운 말 한 장을 짚고 가볍게 몸을 날려 풀썩 흙먼지를 일으키며 훌쩍 내려서더니 허리에 찬 관복 장식이 절그럭거리는 쇳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노부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짝 긴장한 구월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뜻밖에도 군수는 노부부의 코앞에서 우뚝 멈춰 서더니 두 손을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군수는 품속에서 황금빛 자수가 수놓아진 붉은 비단 두루마리를 꺼내어 촤르르 허공에 펼쳐들더니 주변 산봉우리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묵직한 목소리로 중대한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청풍고을의 두부 장인 호연 어르신의 솜씨가 한양 도성 안팎을 넘어 권례에까지 널리 알려졌으니 이제부터 이 대게 두부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귀한 진상품으로 추천하겠노라.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의 가장 뛰어난 특산물이나 희귀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왕실에 바치는 진상품 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백성에게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막중한 명예였으며 고을 수령에게는 자신의 다스림을 증명하여 벼슬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경사였지요. 군수의 낭낭한 목소리가 호박밭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끝을 맺자마자 숨죽이고 서 있던 병졸들이 일제히 노쇠 진과 둥그런 북을 꺼내어 둥둥챙챙 귀가 찢어질 듯 신나게 두들기며 하늘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었던 9월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느새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벅찬 기쁨이 번져나갔고 거친 손으로 부님의 어깨를 부둥켜 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이어서 군수는 궁중에서 내려온 자줏빛 관복 차림의 숙수 10명과 횃불을 든 병졸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노부부의 낡은 초가집 가게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신으로 흙바닥을 스치는 사박사박 소리와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고을의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군수는 가게 앞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멍석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궁중 요리사들에게 그 귀한 두부 제조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히 간청하였지요. 고을을 호령하는 군수가 일개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막힌 광경에 담 넘어 구경꾼들은 입을 떡 걸렸는데 바로 그 엄숙한 순간에 여태 분위기 파악을 못한 허규가 눈치 없이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허규는 밤새 깎아 만든 거대한 자동 두부틀을 굵은 밧줄로 묶어 덜컹덜컹 삐그덕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질질 끌고 오더니 얼굴에 희색을 띠고
군수 앞에서 허풍을 떨었지요. 사또 날이 이것이 바로 소인이 고안에 낸 천하제일의 기계로소이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위 병졸들이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늘한 기세에 흠칫 놀란 허균은 어깨를 바짝 움츠린 채 머쓱한 표정으로 까치집이 지어진 뒤통수만 벅벅 긁어대었고 바짝 긴장했던 마당에는 일순간 바람 빠지는 듯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풍고을의 귀한 콩을 모조리 사재기하여 독점했던 탐욕스러운 거상 팽제상은 노부부의 가게가 완전히 망했는지 확인하려 콧노래를 부르며 비밀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은 비바람조차 스며들지 못하게 두꺼운 소나무 널빤지로 사방을 꽁꽁 틀어막아 놓았고 육중한 문고리에는 어른 주먹만 한 시커먼 쇠자물쇠가 굳게 매달려 있었지요. 팽제상은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짤랑짤랑 소리나게 꺼내어 자물쇠 구멍에 쑤셔 넣고 거칠게 돌려 문을 밀어 젖혔습니다. 두꺼운 나무문이 끼익 하고 뼛속까지 시린 쇳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퀴퀴하게 썩어 문드러진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와 팽제상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헛구역질을 하며 비단 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준 그는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어 어두컴컴한 창고 안을 비추어 보았지요. 붉은 불빛이 닿은 창고 안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진 듯 처참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있던 수백 가마니의 콩더미 위로 허옇고 시퍼런 곰팡이가 손가락 2마디 두께로 흉측하게 피어올라 있었고 썩은 물이 질질 흘러나와 시커먼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꽉 막힌 습한 공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콩들은 스스로 뜨거운 열을 내며 속부터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단 한 톨도 건질 수 없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상태였지요. 전 재산과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막대한 은화까지 몽땅 투자했던 콩이 구정물로 변해버린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팽제상은 그 자리에서 맥없이 무너지듯 축축한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멍하니 썩은 콩더미를 바라보던 그는 이내 핏발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두 주먹으로 더러운 땅바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미친 듯이 내리쳤고 꽉 막힌 목구멍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듯 처절한 통곡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의 눈물을 쥐어짜고 선량한 이들의 밥줄을 무참히 끊어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던 자는 결국 그 썩은 탐욕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옛말처럼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이 캄캄하고 악취 나는 창고 안에서 참으로 뼈저리고 무섭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지요. 곁에서 끔찍한 몰락을 지켜보던 수아들은 이대로 있다간 빚쟁이들에게 가진 것을 몽땅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는 팽제상의 허리춤에서 마지막 남은 붉은 비단 돈주머니마저 획 낚아채었습니다. 내 이놈들 그건 내 마지막 목숨줄이다. 팽제상이 흙투성이가 된 손을 뻗으며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수아들은 비웃음 섞인 차가운 눈빛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르르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뿔뿔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터마저 몽땅 빼앗기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팽제상은 누더기 옷을 걸친 비참한 거지 몰골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퀭하게 움푹 파인 두 눈과 흙먼지가 엉겨붙은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밑창이 다 닳아떨어진 집신을 질질 끄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그가 비틀비틀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노부부의 두부 가게 마당이었지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양손을 흙바닥에 짚고
납작 엎드린 채 쩍쩍 갈라진 입술 새로 굵은 눈물방울을 줄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청풍장터의 선량한 이들에게 큰 해를 끼친 탐욕스럽고 비뚤어진 마음을 참으로 뉘우치고 있사옵니다. 제발 짐승 먹다 남은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라도 줬사오니 목숨만 연명하게 밥만 먹여주십시오. 무슨 굳은 일이든 다 하겠나이다. 피가 나도록 이마를 땅에 찌으며 쉰 목소리로 일자리를 애걸복걸하는 처참한 모습에 마침 마당 한 구석에서 커다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던 9월은 빗자루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9월은 팽제상이 과거 자신들의 콩줄을 끊어놓고 가게를 망치려 했던 악독한 짓거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눈썹을 치켜 올리고 혀를 쯧쯧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 덜덜 떨고 있는 가여운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9월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헛간 구석으로 걸어가 날이 시퍼렇게 선 묵직한 장작 패는 도끼를 꺼내 들고 돌아왔지요. 그는 흙투성이가 된 팽제상의 거친 손에 도끼, 자루를 꽉 쥐어주며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온기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값을 하려거든 저기 쌓인 참나무 장작이나 산더미처럼 패놓으시 구려 귀한 두부를 찌려면 밤낮으로 불을 떼야 하니 말이오. 진심 어린 뉘우침을 먼저 확인한 뒤에야 일거리를 주어 넓은 품으로 거두어 준 9월의 크나큰 은혜의 팽제상은 목 놓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벌떡 일어나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미친 듯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악연이 눈 녹듯 풀리고 가마솥 아래로 팽제상이 정성껏 패놓은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며 훈훈하고 따스한 온기를 마당 가득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훈훈한 열기 곁으로 청풍고을 군수와 한양에서 내려온 궁중 숙수들이 벼루와 붓을 챙겨 들고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기적 같은 두부의 비법을 단 한 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며 커다란 무쇠 가마솥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앉았지요. 9월은 땀을 뻘뻘 흘리며 쉼 없이 도끼질을 하는 팽제상에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건네고는 아궁이의 불길이 일정하게 타오르도록 부직갱이를 쥐고 능숙하게 불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헛기침을 흠흠하던 군수가 쭈뼛거리며 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이가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는 낡은 호박 넝쿨 채반을 가리키며 임금님까지 열광하게 만든 두부 맛의 비결이 정녕 그 신기한 채반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러자 호연은 품에 안고 있던 채반을 흙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군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는 곧장 곁에 서 있던 할머니 부님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더니 평생 무거운 맷돌을 돌리느라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그녀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방을 적으려 붓에 먹을 듬뿍 묻힌 궁중 숙수들은 아이의 엉뚱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고 붓 끝에서 툭 먹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호연의 입술 쪽으로 바짝 귀를 기울였지요. 호연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비비며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살 무렵 몹쓸 열병에 걸려 숨이 넘어갈 적에 할머니가 밤새 제 불덩이 같은 얼굴에 뺨을 부비며 뚝뚝 흘리셨던 그 눈물의 온도가 진짜 비법이어라. 자식이나 손주를 살리려는 조부모의 맹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하늘에 이치마저 감동시켜 죽어가는 목숨도 살려낸다는 옛말이 있듯 핏줄을 향한 깊고 절박한 애정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진귀한 약재보다 강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었습니다. 군수와 숙수들은 붓을 든 채 꼼짝도 못하고 굳어 있었는데
그 아이의 한마디가 어떤 정교한 조리법보다 깊고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누구도 선뜻 붓을 놀릴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군수는 무릎에 올려놓았던 두루마리를 소리 없이 돌돌 말아 품 안에 집어넣으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감추느라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굽이치는 남한강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빛이 두부 가게 마당을 금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다정한 속마음을 듣게 된 부님은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앙상하게 갈라진 두 팔을 뻗어 호연을 자신의 낡은 저고리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지요. 9월은 그 둘을 한참 바라보다가 팽제상에게 건네려던 냉수 사발을 도로 들이켜고는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묵묵히 부직갱이를 찔러 넣으며 불길을 다독였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고른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가운데 허규는 마당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다가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코를 훔치는 그의 투박한 손등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고 그 모습을 본 팽제상은 도끼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가슴 가득 차오르는 무언가를 오래도록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두부 냄새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자 마당 안팎을 기웃거리던 청풍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 대신 부드러운 눈빛들이 마당을 채웠고 군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히 두부 한 모를 받아들어 마당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지요. 뜨거운 두부 한 모를 손에 쥔 장정이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오물오물 씹다가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환한 웃음이 번졌고 옆에 선 안악도 따라 한 입 넣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호연이 굳은 살 박인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쥔 채 마당에 둘러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청풍 남한강변의 저녁 노을은 더없이 붉고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진심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할머니의 눈물 온도가 진짜 비법이라던 호연이의 그 한마디처럼 사람의 손끝에서 비롯된 정성과 사랑은 어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늙고 눈이 침침해진 9월과 부님 내외를 돕기 위해 작은 고사리 손으로 호박 넝쿨 채반을 꽉 움켜쥐고 콩을 흔들던 8살 꼬마 호연이의 맑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지요. 아이가 뒤뜰 텃밭 구석에 처음 두 알의 씨앗을 심던 날부터 시작하여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껏 갖고 온 황금빛 콩밭은 그저 평범한 씨앗 두 알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의 눈부시고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반면 노부부의 소박한 행복마저 질투하여 선의로운 이웃에게 큰 해를 끼쳤던 팽제상의 탐욕과 비뚤어진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먹거리를 사재기하고 공동체의 일상을 뿌리째 흔들었던 그 극단적인 욕심은 정작 자신이 쌓아둔 창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콩처럼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토록 비뚤어졌던 그조차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는 든든한 조력자로 병모하게 되었습니다. 팽제상의 차갑고 굳은 마음마저 부드럽게 녹여버린 것은 억지스러운 힘이나 높은 권력이 아니라 호연인의 가족이 빚어낸 따뜻하고 구수한 두부 한 모에 오롯이 담긴 진실한 정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궁중 숙수들과 깐깐한 고을 군수마저 붓을 들고 그 비법을 낱낱이 적어 내려가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아 적지 못한 채 눈만 붉어진 것은 그 비법이 글자로 옮길 수 없는 사람의 온기였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날의 몹시 어지럽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팍팍한 세상살이에 치여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9월 내외처럼 앞이 캄캄해져
깊은 한숨을 내쉬는 고단한 날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후연이가 심었던 작은 콩 두 알처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눈빛 하나가 메마른 일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눈부신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추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슬며시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하나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갓 쪄낸 두부처럼 포근하고 구수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오늘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